5회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후임 인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일정을 최소화한 채 인적 쇄신을 고심하고 있지만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총선 이후 국민의힘에서는 새로운 지도부 선출 문제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연임론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탕후루나 마라탕 같이 달고 짠 음식이 유행하면서 젊은 당뇨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젊은 당뇨는 합병증에 노출된 위험이 더 커진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혈당 관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 알려드릴 텐데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청취자분들과 조금 더 소통하는 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는 주말 어떤 계획 세우고 계신지 또 주말에 실천하면 좋은 나만의 힐링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문자 받아보려고 합니다. 추첨을 통해서 홍삼 세트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4.19 혁명 64주년 기념일인데요. 윤 대통령이 4.19 민주묘지를 참배했어요. 총선 이후 첫 외부 공식 일정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오전 8시쯤에 4.19 민주묘지에 도착했는데요. 강정의 보훈부 장관 또 4.19 혁명 단체 관계자들과 4.19 기념탑으로 먼저 이동을 해서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에 묵념을 올리는 것으로 참배를 마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 다짐하면서 4.19 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대통령실이 전하기도 했고요.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올해 기념식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게 됩니다. 정치권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64년 전 오늘 국민은 피와 땀으로 오만한 정권을 주저앉히고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라면서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권력은 결국 심판당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압승을 거둔 야당으로서의 입장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이 처한 상황에 빗대어서 담은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불통과 오만의 정치를 반성해야 한다. 우리 민주당도 국민 호통 앞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주권자를 두려워할 줄 아는 일하는 야당이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밝혔습니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서 기념식에 참석을 하게 되고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도 나란히 참석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는 당대표가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윤재욱 원내대표는 기념식에 참석하는 대신에 국회에 남아서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기념식엔 참석하지 않고 야6당 최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총선 이후 한동안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 별도의 브리핑을 하지 않았는데요. 네. 오늘부터 다시 브리핑이 재개된다고요? 네, 오늘부터 범정부 차원의 중대본 회의를 열고요. 다시금 좀 강력한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중대본회의에서는 이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개혁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요. 조규용 복지부 장관도 어제 중수본회의에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의료개혁에 대해서 특히 다시 설명한 게 의료개혁은 전공의들의 환경을 개선하고 필수 의료 보상을 강화하고 의료사고 법적 부담은 줄여주고 의료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굵직한 줄기를 다시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이런 내용들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게 의사단체가 그동안 요구해왔던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다를 게 없고 그러니 대화의 자리에 나와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네,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 증원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문을 냈어요. 각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서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에서 100% 안에서 여기서 좀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유동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내용인데 사실상 좀 증원을 조정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대학들이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이렇게거든요. 근데 여기서 강원대와 제주대가 100여 명 정원이 정해졌고 나머지 4곳은 올해 신입생을 200명 뽑아야 되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전국 의대들 중에서도 전향적으로 많은 인원을 배정받은 곳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대학들이 이런 판단을 한 거는 이번 달 말에 이 대학 입학 전형을 위한 시행계획 변경 시한이 다가오기 때문에 또 이런 건의를 받아들이려면 정부도 당장 조치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의대생들 집단 유급을 면할 수 있는 시한도 그렇고 내년 정원을 확정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각 대학 총장들로서는 의대생들이 돌아올 요인도 만들고 학사 일정도 빠르게 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이번에 건의를 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그래도 이 건의문에서도 이 대입 전형 확정하는데도 학교마다 진통을 겪고 있다 이런 호소가 들어 있었거든요. 정부도 이런 건의에 재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고 당장 오늘 열릴 중대본 회의에서도 이 사항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또 교육부에서도 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신속하게 입장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된다 한들 이 의사단체들이 이거를 받아들이고 복귀할지는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의사들은 일단 증원 자체를 철회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몇백 명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이게 거절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의사들은 이번 이 총장들의 건의를 보고 오히려 이것이 총장들이 스스로 증원 시에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고 그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또 정원은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만 그렇게 살짝 줄이는 것 같더니 순차적으로 늘리겠다는 말이라서 속으면 안 된다. 또 이런 얘기도 의사단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 복귀의 전제 조건으로 이 군복무 기간을 단축해달라고 주장했는데요. 국방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죠. 네, 이게 여론도 그다지 좋진 않았는데 뉴스원이 취재를 해봤더니 국방부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방부 측에서 얘기한 건 이런 군의관이라든가 간부들의 지원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법무관도 그렇고 부사관, 장교 이런 다른 이행자들의 의무복무 기간까지도 단축을 촉발할 수 있고 또 그럼 상비병력 유지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좀 군인들 숫자가 줄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좀 난처한 입장인데요. 전공의들 복귀 방안에 대해서 이 인턴들이 얘기한 거는 일부 전공의들은 지금은 전공의를 선택하지 않으면 현역으로 18개월 갈 수 있는데 전공의를 하려고 하면 38개월 군의관을 가야 되니까 이게 부적절하다 이런 주장을 전공의들은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논란인 게 반발도 있는 게 그 현역병하고 군의관을 그렇게 개월수를 단순히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현역병 같은 경우에 현역병이 제한되는 그런 뭐 훈련소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또 군의관은 자유롭게 조금 거취가 조금 더 자유로우면서 임관하고 수당까지 더 받기 때문에 이런 개월수 단순 비교는 어렵다라는 지적도 나오는 거고요. 일단 국방부는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의료계 참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라고요. 네, 이게 그 의료개혁 특위가 일단은 정부를 중심으로 들어가는데 의료 공급자, 수요자, 보건의료 전문가 그룹이 폭넓게 참여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한 25명 안팎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특위에서 뭐 여러 안건들이 다뤄지는 게 핵심 안건들, 뭐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라든가 혼합진료 금지, 미용의료 시술 자격 개방 이런 것들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특위위원장은 이들 중에 민간 전문가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고 또 정부 측에서는 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이런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의료계에서 의사단체만 들어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지금으로서 얘기가 나오는 게 다 간호사단체, 약사단체, 치과의사, 한의사단체까지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고 또 소비자 측에서는 환자단체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 납부 근로자, 경영자 대표도 참여할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도 척을 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참여 여부는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이 정부 여당을 향해서 추경 편성을 공식 요청했는데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단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의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추경은 보통 경기 침체가 올 경우에 하는 거고 지금은 민생 살리기가 더 포인트다.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미 올해 예산을 작년에 잡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복지 민생 예산을 상당 부분 할애했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는데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작은 타겟으로 그렇게 계층을 잡아서 지원하는 게 지금의 재정의 역할이라는 게 이 최상목 부총리의 입장인 거고요.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기금을 변경하다든지 뭐 전용을 해서라도 좀 확대할 수 있는 건 확대를 하고 내년도 예산 때 이걸 참고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여야는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안정시키라고 하는 게 총선 민심이고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펴서 돈을 더 쓰고 경제가 살아난다면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 건정성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거는 땜질식 처방이다.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무책임한 지출 또 문재인 정권에서 벌인 포퓰리즘적인 돈잔치 때문에 국가 재정이 병들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그동안 가공식품 가격 인상을 억눌러 왔는데 총선 이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뭐 생리대 같은 생필품, 볼펜 뭐 가격 줄줄이 오른다 이런 얘기도 저희도 다뤘었는데 네. 일단 외식 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인상 포문을 연 건 굽네와 파파이스입니다. 굽네 대표 메뉴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만 원 되더라고요. 19,900원이니까. 네. 치킨 하나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또 롯데 웰푸드는 초콜릿, 과자, 아이스크림 등 17종을 다음 달 1일부터 100원에서 많게는 1,000원까지 올리게 됩니다. 보니까 그 초콜릿 한 판 작은 거 하나가 1,400원이 되는 거더라고요. 기업들로서는 주 원료인 코코아 가격이 5배로 폭등을 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떠먹는 아이스크림 그 구구 크러스터가 5,500원, 셀렉션이 7,000원이 되는 건데 이거 슈퍼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기도 되게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김, 보통 만만하게 이제 반찬으로 먹었던 건데 김도 원재료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조미김 시장 5위권에 드는 업체 중에 3곳이 순차적으로 가격 인상에 들어가는데 10에서 20% 정도 올릴 거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또 김을 생산하는 CJ라든가 대기업도 김 가격을 또 동시에 올리게 될 거란 관측이 우세한데 김이 오르면 김밥도 오르겠죠. 네, 그렇게 되는 점점 먹거리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과일 가격이 오르면서 또 금사과라는 말까지 나왔었는데 이런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서 수입 과일이 대거 들어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요즘에 마트 시장 가면은 확실히 예전보다 좀 수입 과일을 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 동안에도 많이 볼 수 있었던 바나나, 오렌지가 있었다면 여기에 이제 망고, 키위, 두리안들도 들어오고 막 이러는데. 여기에다가 할당 관세 품목으로 만다린, 두리안 22만 톤이 추가될 방침이라서 수입 과일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또 관세 혜택이 예정된 에콰도르산 망고, 검엽혁상도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서 하반기에는 값싼 망고가 대량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여요. 물론 우리 소비자들로서는 선택지도 많아지고 조금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면 좋은데
문제는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겁니다. 먼저 병충해 유입의 문제인데 이게 배로 가져올 때 보통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과일 같은 건 생물이니까 농약을 과도하게 친다든지 또 병해충이 같이 따라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농가에 타격을 줄 수 있는데 이게 병충해가 들어오면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수입에 밀리면 점점 농사를 포기하는 가구가 많아질 텐데 이게 뭐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 또 물가 안정을 위해서 뭐 수입품을 늘리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최근에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은 게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글로벌 공급망이 국제 변수에 굉장히 취약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식량 안보에 좀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당장 수입 농산품이 이렇게 대거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 풍경부터 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오늘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 처리수 방류에 나선다고요? 네, 도쿄전력 측에 따르면 5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9만 베크럴이고요. 이 향후에 리터당 1,500 베크럴 미만이 되도록 해수와 희석한 후에 방류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도쿄전력 측은 일단 모든 결과가 정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과 중국 정부는 신뢰도 평가에 착수를 해서 이게 일본이 발표한 분석을 믿어도 되는지 이걸 따져본다는 건데요. 국제원자력기구 실험실과 우리나라 또 중국, 미국, 스위스 소재 기관이 5차 오염수 시료를 각자 분석을 하고요. 이걸 국제원자력기구에서 결과를 교차 분석해서 일본 측의 분석 능력을 검증하게 됩니다. 네. 네. 일본은 우리를 파트너로 규정하면서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정작 독도를 두고는 계속 억지 주장을 이어가고 있죠. 네, 며칠 전에 이 외교청서 발간한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외교청서에서 그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고 한국이 불법 점유를 하고 있다 거듭 주장을 했고요. 또 그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각계에서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사를 덮어주고 얻은 건 뒤통수뿐이다. 일갈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모렴치에 아무 소리도 못하느냐. 이런 항의조차 거부하는 일본 정부와 대체 무슨 협력을 말할 수 있느냐. 비판을 했고요. 또 대통령이 밑빠진 독에 물 붓듯 한심한 대일 외교를 과시할수록 더욱 한심해 보일 뿐이다. 구룡 외교가 파산했음을 받아들이고 자부심을 세우는 외교를 하길 바란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또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는 독도에 아예 함대를 배치해서 운용하라. 이렇게 또 거세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일본에 대해서는 다른 한쪽으로는 한국을 파트너라고 운운하면서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또 뒤로는 또 다른 모습 보이는 건 제국주의의 본색을 드러낸 모습이다. 우리도 국방부가 국군 정신전력 교재를 출판하면서 우리 영토에서 독도를 빼고 출판한 전력이 있는데 이렇게 의식 없이 행하는 태도에서 이미 예고된 일이기 때문에 뼈저리게 반성해야 된다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들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혹은 주말에 실천하면 좋은 나만의 힐링법은 무엇인지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죠.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0379님, 나이가 들어가니 하체가 자꾸 가늘어져서요. 주말에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먼지 쌓인 자전거를 닦고 체인에 기름칠도 했답니다 하셨고요. 2380님, 최근에 딸아이가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주말에 첫 드라이브를 떠나자고 합니다. 걱정 반 설렘 반이네요. 왕초 스티커 꼭 붙여서 안전운전할게요 하셨습니다. 또 김선호님은요. 이번 주말 아내와 함께 영인산 철쭉 축제에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삽교천에 들러서 맛집도 들렀다가 오려고요. 주말은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최고죠 하셨어요. 또 8308님, 늘 콩에서 글 남기다가 문자는 처음 보내봅니다. 부산은 이번 주말에 비 소식이 있어서요. 집에서 편안하게 맥주 한잔 하려고 합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홍삼 세트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 치고 이동량이 많은 편입니다. 돌발 구간도 많은데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입니다. 7선 나들목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인데요. 적재물까지 쏟았습니다. 현재 2차로와 안전지대 쪽에서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7원 분기점부터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반대 창원 쪽으로 가는 길도 볼게요. 여주 분기점 부근 차가 많아서 정체고요. 이후로는 쭉 수월하겠습니다. 다만 북상주 부근의 어려움은 감안하셔야겠는데요. 여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서평택 부근 모습인데요. 3차로와 4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평택 분기점부터 꽉 막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경부 동탄터널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 중이라 정체고요. 목천 부근에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 천안 분기점부터 여파를 받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거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총선과 관련해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국정쇄신의 가늠자가 될 인적쇄신과 관련해서는 장고를 거듭하고 있어요. 인적쇄신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국무총리 이제 교체설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몇 차례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총선 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 쇄신이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여소야대 이제 국회 국면에서 청문회를 또 치러야 한다는 리스크가 굉장히 컸던 이유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정치인 출신이 아닌 검찰 출신 대통령인 만큼 인재풀이 한정돼 있다는 점도 인선을 쉽게 단행하지 못한 이유로 꼽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 한정된 인재풀 안에서 국회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모습이고요. 이 청문회 부담이 좀 큰 만큼 정치인 출신 중에서 인선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총리, 비서실장의 일부 하마평이 오르면서 네. 이르면 오늘 인사 단행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 지금은 다시 원점 재검토에 들어가서 숨을 고르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야권 인사까지 거론됐겠느냐라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선이 늦어지면서 지지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요. 오늘 한국갤럽의 4월 3주차 주간 정례 조사가 무려 3주 만에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인 23%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68%로 취임 후 최고치로 나타났는데요. 네. 특히 대구 경북, 이제 텃밭을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에서 윤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39%에서 54%까지 치솟았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포인트 하락한 15%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갤럽이 16일에서 18일 3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진행한 조사고요. 7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조사로 진행이 됐고요. 응답률은 12.1%로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영선 전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야권 인사 기용 가능성이 막 흘러나왔는데요. 대통령실이 부인하긴 했지만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최초 이러한 보도의 취재원은 대통령실 관계자는 맞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그럼 이런 기사가 난 뒤에 오보 대응을 왜 했느냐. 네.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 총선에서 크게 패한 상황에서 협치 카드로 좀 분위기를 보고자 야권 인사로 하마평을 일부러 흘리고 반응을 본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네. 나오고 있고요. 다만 박영선 전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조금 하마평으로서 결이 좀 다른데요. 양 전 원장의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데 애초에 이 정부 총리를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사라는 거고요. 반면에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거론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서 신뢰성이 아예 0%는 아니었다고 정치권을 네. 봤습니다. 그 이유가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와 오랜 인연이 있다고 본인이 방송에서 직접 과거에 밝히기도 했는데요. 실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고요. 박 전 장관은 양
전 원장과 달리 그런 면에서 가능성이 있는 카드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박 전 장관이 설사 의지가 있다고 해도 민주당에서 이를 용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현재로서는 이제 거의 백지화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개혁신당에선 비선 라인이 인사에 개입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네, 이게 참모들 중심으로 이게 나온 이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서관급에서 흘렸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비서까지는 아닌 것으로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을 낸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찬 회동을 가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그것도 윤 대통령이 먼저 또 만남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총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탈당시켜야 한다는 모 후보자 발언에도 대통령을 버리고 선거에 이길 수 있는 여당은 없다면서 엄호에 나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계속해서 쓴소리를 하면서 또 총선 국면에서도 대립각을 세웠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당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른바 레드팀 성격의 총리 후보로 염두에 두고 홍 시장을 만나자고 한 것이고요. 또 총리직을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홍 시장 같은 경우는 차기 대권을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인사라서 총리직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총선 이후에 대통령실에 좀 변화의 기류가 나타나고 있나요? 일단 참모진들을 중심으로는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주요 인선도 지금 단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국정 운영의 방향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운영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또 주목되는 건 윤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또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부분일 텐데요. 당장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정 기조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야권은 보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야당은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 여권과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나야 한다 이제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은 기존 입장을 여전히 고수할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영수회담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여전히 흘러가고 있고요. 다만 향후 전국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22대 개헌 후에 정부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 화두가 된다면 가능성은 다시 열릴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네. 이제 시선을 정치권으로 좀 돌려봤으면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를 수습하기 위해서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뒤 일단 오는 6월 조기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죠. 네, 한동훈 원톱 체제로 총선을 치른 뒤에 참패를 했기 때문에 당장 리더십 부재 상황이 가장 큰 리스크일 수밖에 없고요. 빠르게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대표를 중심으로 당 쇄신에 나가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가 된 게 총선 이전부터라서 지금 비대위 체제가 상당히 길어지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런 위기 상황 타파뿐만 아니라 이미 비대위 체제가 너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기 전대로 가는 게 맞는 수순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비대위를 이렇게 계속 가져간다는 건 곧 당이 비상 상황에 두는 것을 인정하는 그 처사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지도부를 빨리 꾸리자는 게 이제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보이기에도 쇄신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전당대회 규칙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두고 또 당내에선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번 총선 참패의 결과가 당심과 민심의 괴리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 전당대회 룰 개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원 100%로 뽑아야 한다. 그리고 험지인 도봉에서 극적으로 당선된 김재섭 당선인은 국민의힘의 주인은 당원과 국민 모두가 돼야 한다. 즉 국민 여론을 포함시켜서 국민투표 비율을 넣어야 한다. 당원 100%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좀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제 차기 당대표에 나설 주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룰이 무엇일 라를 두고 물밑 신경전이 벌써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가 김재섭 당선인의 경우에 당대표에 도전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투표 주장을 펴는 배경에는 자신이 과거 이준석 전 대표계로 당내 기반이 좀 약해요. 그래서 당원들의 투표로는 승산이 없고 국민투표로는 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이런 지적도 일각에선 나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권 안팎에선 총선 참패 직후에 사퇴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강력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고요. 대중적 인기를 얻은 데다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운 전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요. 한 전 위원장 본인도 총선 패배 후에 비대위원장을 사퇴하고 나라 걱정을 하며 살겠다라고 말했는데 사실상 이 정치계를 떠날 생각이 없다는 방증이고요. 본인이 다시 재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는 길밖에 없고 본인도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6월까지는 2달이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등판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한 명분이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 또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은 누가 있어요? 권성동, 나경원, 윤상현 당선인 그리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거론을 되고 있는데요. 이제 여당을 책임 있게 이끌어갈 만한 적임자로서는 조금 체급이 약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원 전 장관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대결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역할론이 또 대두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원외인 만큼 위치가 좀 애매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한편 민주당은 총선 이후 민생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이 정부 여당에 공식 제안한 데 이어서 어제는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5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행보에는 어떤 전략이 깔려 있을까요? 민주당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입법 드라이브를 거는 데는 굉장히 명확한 사유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물어보니까 지난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모아줬는데도 민주당 너네는 뭘 했냐. 이러한 지지자들의 비판과 실망이 많았고 그 결과로 이번 총선에서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특히 호남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실정에 거대 의석을 갖고도 강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이재명 대표라든지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민주당이 이제는 일을 하겠다. 22대는 민주당이 일을 하는 국회가 되겠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 의석을 이번 총선을 통해 준 만큼 이 책임을 각종 입법으로 이행하겠다는 굉장히 강력한 의지가 깔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친명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 연임론이 거론되고 있죠. 네, 거대 야당 대표는 대선 주자급으로 정부 여당을 이끄는 이제 당대표와 체급이나 무게감을 맞춰가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윤석열 정권에 대항을 하려면 이재명 대표만급의 그런 강한 그립을 쥐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일까요? 민주당 중진들은 당대표 대신에 이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경쟁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분위기라면서요. 네, 사실상 연임론이 강하게 힘을 받으면서 국회의장 원내대표 경쟁이 오히려 가열되고 있는데요. 국회의장의 경우는 관례적으로 최다선 의원이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6선의 추미애, 조정식 당선인이 원래는 이제 2파전으로 치러져야 되는데 이번에는 5선 의원들로 대거 경선에 뛰어든 양상이고요. 원내대표도 보통 3선, 4선 후보군들이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는 5선 의원 중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고 심지어 재선 의원인 이제 민영배 의원도 의지를 밝혀서 후보군이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제3당이 된 조국혁신당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실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제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야권 내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교섭단체 지위가 되면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뭐 지원금은 물론이고요. 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섭단체가 되면 상임위원회 간사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야당 간사가 2이 되고 여당 간사가 1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의 1대1 구도로 여야와 함께 협상을 할 수 있고요.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간사를 맡아서 존재감을 키울 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좀 메리트로 꼽힙니다. 다만 지금 협상에는 차질이 좀 생기고 있는 게요. 진보당이 조국혁신당과 교섭단체를 꾸리는 협상을 진행 중인데 좀 조건들이 잘 맞지 않아서 좀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고요.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경우도 시민단체목 2명이 있는데 이들도 민주당으로 원대 복귀할지 조국혁신당으로 갈지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민주연합 소속인 시민단체 몫은 민주당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의료개혁은 국민 누구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27년간 우리나라는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351명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내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의료 분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헤매다 사망한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정부는 의사 증원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진료에 더 보상하고 지역 의료를 살리는 데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정부도 힘껏 달려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세 개의 속담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을 맞히면 됩니다. 산 범에 이것을 뽑는다. 서울 가는 놈이 이것 빼고 간다. 정월 19날 밤에 잠을 자면 이것이 샌다. 이 세 개의 속담에서 이것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이음절로 된 표현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는 눈썹, 코털, 흰털 등이 있었는데 이 중에 정답은 눈썹입니다. 먼저 산 범의 눈썹을 뽑는다라는 속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범의 눈썹을 뽑는다는 뜻으로 감히 손댈 수 없는 위험한 짓을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을 비유하고요. 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헛된 망상을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예문인 서울 가는 놈이 눈썹 빼고 간다라는 것은 여행을 떠날 때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짐이 되고 거추장스럽다는 뜻인데요. 비슷한 뜻을 가진 속담으로 길을 떠나려거든 눈썹도 빼어놓고 가라 같은 것도 있습니다. 끝으로 정월 19날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샌다는 음력 정월 대보름날을 맞는 19날 밤에 아이들이 일찍부터 자지 못하게 하느라 어른들이 장난삼아 하는 말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도 낮 동안 다소 덥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1도에서 3도 정도 더 높은 곳이 많겠는데요. 아침에 11도로 출발한 서울이 한낮에 24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고요. 부산 23도, 대전, 광주 26도, 강릉 27도, 대구와 포항은 2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호흡기 건강에는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황사먼지가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경상권에서 가장 짙게 나타나고 있고요. 수도권과 충남, 제주도 먼지 농도 나쁨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경상권은 미세먼지 경보와 함께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이어지고 있고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주말 동안 비가 내리면서 먼지가 해소되고 고온 현상도 누그러질 텐데요. 수도권과 부산, 울산은 내일 오전까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 제주도와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 전국 대부분으로 확대하겠고요.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은 밤사이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남부, 제주는 일요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남해안에 최대 60, 제주도에 최대 80, 제주 산지에 120mm 이상 가장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3.3도입니다. 박대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이 발사한 미사일들이 이란 내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미국 ABC 방송 등이 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란 중부 이스파한 공항에서 폭발음이 들렸으나 당장은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미사일이 이란 지역을 타격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39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코스피도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세 사기 특별법 등 주요 법안 처리를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선 낙선제를 비롯한 원외조직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당 수습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현행 경계 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 단계로 떨어집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 유행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댕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가 옮기는 댕기열이 동남아뿐만 아니라 미국, 미 대륙에서도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면서요. 이게 사망자 역시 대폭 늘고 있어서 더 걱정인데요. 올해 들어서 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1,800명 이상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서서히 증가하는 게 아니라 한 달 전보다도 1,000명 이상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댕기 바이러스는 열대나 아열대 지방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바이러스인데요. 보통은 발열, 두통, 구토 또는 피부 발진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심할 경우에는 출혈 그리고 장기 손상으로 인한 사망까지도 될 수 있는 병입니다. 기후변화로 예년보다 모기들이 일찍 활동하면서 이 모기 매개 감염병도 토착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기후가 점점 따뜻하고 습한 아열대 기후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열대나 아열대에서 발생하는 이 댕기열의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어요. 요즘 낮에 돌아다니실 때 반팔 입으신 분들도 보이거든요. 그만큼 날이 더운데요. 14일만 봐도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7도까지 치솟았고 겨울도 평균보다도 따뜻했는데 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훨씬 느껴집니다. 모기 많아지면 그냥 물리고 말지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모기의 활동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모기를 매개로 한 바이러스 질병 전파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이 댕기열이 한국에도 토착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무서운 지적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논리가 어떤 거냐면요. 댕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성충이 다음해 1월까지 살아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1월 평균 기온이 낮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온난화가 계속되면서 우리나라 1월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 올라가고 그러면 모기들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그렇네요.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장애인의 날인데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밖에서 외식을 하고 커피 한 잔을 하는데 가장 큰 장벽이 바로 키오스크라고요. 식당이나 카페에 가시면 요즘은 키오스크 없는 곳 찾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키오스크 누군가에게는 더 효율적이고 편리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더 크나큰 장벽인 경우가 많습니다. 키오스크에 혹시 점자 보셨나요? 아니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각장애인에게는 난감합니다. 점자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고요. 모두 다 터치 스크린이기 때문에 따로 음성도 나오지 않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을 경우에는 터치 스크린 높이 자체가 굉장히 높게 있기 때문에 손이 닿기 힘들고요. 겨우 손을 뻗어도 닿을까 말까입니다. 이미 시청각 지체장애인에게 키오스크가 큰 장벽으로 느껴진다라는 지적은 사실 수년 전부터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약 1,000개의 키오스크를 현재 조사를 해봤는데 64%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기능이 없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넘는 거고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서 기계가 내려오는 기능이 있는 경우는 3%밖에 안 되고요.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화면에 수어를 제공하는 기기는 단 1개뿐입니다. 물론 장애인의 키오스크 접근성 그리고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게 당사자들의 반응입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지 알 겁니다. 먼저 개정안이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어서 장애인이 많이 찾는 지역의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시행령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체감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는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장애인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게 맞다라고 하죠. 법이 문의에 단순히 그치지 않고 하루빨리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 교사가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학부모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행동 하나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학교에도 이 사실을 알렸고 해당 교사는 이 일로 인해서 결국 교장실까지 불려가게 된 건데요. 무슨 일이냐면 자신을 중학교 교사라고 밝힌 A씨는 휴대전화 번호와 SNS 계정을 연동해놨다가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A씨가 최근에 남자친구와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고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문제의 발단은 사진 중에 남자친구와 벚꽃이 핀 거리에서 포옹을 하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본 학부모가 A씨에게 연락을 취했는데요. 호기심이 왕성한 사춘기 아이들이 보는데 그걸 왜 올리냐, 삭제해라,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라고 하면서 항의를 한 겁니다. 결국 교장실까지 불려가게 된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을 비공개하게 됐습니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이건 교권 침해다, 새생활 침해인데 왜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냐, 학부모를 향한 비판이 많았고요. 교육부에서는 교권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계속 이런 갈등들이 이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또 최근 전북교육청은 한 학부모를 대리 고발했는데요. 이 학부모가 수십 차례에 걸쳐서 교사를 상대로 민원과 소송을 제기했었다고요. 한 교사가 3년에 걸쳐서 한 명의 학부모로부터 수십 차례 달하는 민원과 진정, 소송에 시달렸습니다. 학부모의 이런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라는 이 대법원의 판결이 난 이후에도 고소를 계속해서 이어가자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교육감이 직접 학부모를 고발하고 나선 겁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21년 4월에 시작이 됩니다. 생수병을 갖고 놀며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담임교사가 레드카드를 부여했습니다. 학부모는 아이가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라고 하면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를 합니다. 이후에 최근까지만 해도 총 20여 차례 걸쳐서 민원과 진정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게 됐고요.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대법원은 관련한 소송에서 이런 학부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했지만 이 이후에도 학부모는 멈추지 않았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전북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고요. 사안이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육감이 나서서 해당 학부모를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경찰에까지 고발을 합니다. 지난해 9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피해 교원의 보호 조치로 고발이 가능해진 건데요. 전국적으로 한 6개 시도교육청에서 15건의 대리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육청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이런 무분별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겠다라고 밝힌 사항입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해온 일당 10여 명의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잡고 보니까 이 일당의 총책이 10대 중학생이었다면서요. 중학생 맞습니다. SNS에 사이버 도박장을 만들어서 무려 2억 원 넘게 챙긴 일당인데요. 중학생 총책은 평소에 컴퓨터 실력이 굉장히 우수했습니다. 원래 이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 온라인에서 한 고등학생을 만나게 됐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도박 사이트를 만들게 됩니다. 네. 에이 뭐 만들어도 중학생 수준이겠지 하실 수 있는데 경찰도 수사를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걸 10대들이 만들었다는 게 놀랍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의 10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다룬 데다가 다양한 교육을 받으면서 그 실력들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도박 사이트를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SNS에서 버젓이 운영해서 이용자들을 끌어모았고요. 100원부터 베팅을 할 수 있어서 진입 장벽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10대 이용자들은 너무 쉽게 크고 작은 돈을 따게 되면서 도박에 서서히 빠져들게 되고요. 문제는 이렇게 무방비로 도박에 노출되는 10대가 많아지다 보니까 청소년 도박범 규모도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경찰청이 지난해 1년 동안 붙잡은 청소년 도박범은 10명입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에만 무려 15명이 검거가 됩니다. 이번에 입건된 10대 청소년 도박장 운영진과 이용자가 100명이 넘으니 이번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여기에는 초등학생도 있다는 게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는 단순한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 청소년 도박은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요. 중고 물품의 거래 사기, 학교 폭력 그리고 가정 내 갈등처럼 다른 비행과도 연결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기준으로 도박비 마련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약 130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물론 전문가들은 10대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는 치료가 아니라 그래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볼게요. 젊은 공무원들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직원들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고요. 충북도는 올해부터 공무원 시험 합격을 한 후에 임용까지의 대기 기간을 없애기 위한 실무 수습 지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들은 정식 임용되기 전에 자신의 직렬과 관련된 부서에 배치돼서 업무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9급 공무원 1호봉 수준의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충북 청주시는 저연차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격려 휴가를 신설키로 했고요. 또 재직기간 1년에서 5년은 3일, 5년에서 10년은 5일입니다. 충남 예산군은 10년 이상 재직자들만 대상이었던 자기성찰 특별 휴가를 1년에서 10년 재직자도 함께 쓸 수 있게 변경을 했습니다. 또 서울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최대로는 30만 원의 여행비 지원 사업까지 추진하게 되고 광진구에는 9급 직원들의 빠른 승진을 위해서 8급 정원도 늘리게 됩니다. 낡은 조직 문화 개선에도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올해부터 인사철 떡 돌리기 자제 또는 연가 사형 눈치 주기 자제 등 이런 변화들을 주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막상 공무원들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공직을 떠나는 가장 이유는 오히려 적은 급여인데 알맹이가 빠진 정책만으로 뭐가 달라지겠냐 이건데요. 특히 기피 업무를 저연차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이 악습부터 퇴출해야 한다라는 주장이고요. 공무원 임용 5년 미만 조기 퇴직자가 보면 2019년 에서 2022년 2배 이상 늘었고요. 9급 공채 경쟁률만 보더라도 2022년에 37대 1이었는데 작년 2023년에 22대 1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인데요.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중국과 맞붙습니다. 여기서 이기면 8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다고요? 황선홍호의 파리로 가는 여정 두 번째 상대는 중국입니다. UAE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는 후반 추가 시간 던진 이영준의 극장골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일본도 중국을 한 골 차로 꺾으면서 죽음의 조로 평가받는 비조에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 선두에 올라와 있는 건데 중국전에서 승리를 해야만 뒤이어서 열리는 일본과 UAE 경기 결과에 따라서 8강 행을 확정지을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3차전 한일전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무대에 도전하는 황선홍호가 중국을 잡고 파리 올림픽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 또 주말에 실천하면 좋은 나만의 힐링법 문자로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죠. 3709님 엄마가 뇌졸중으로 13년째 투병 중이신데요. 이번에 검사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이번 주말 꽃놀이 가려고 합니다 하셨고요. 9698님 주말에는 가까운 서울숲에 가서 돗자리 깔아놓고 하루 종일 독서를 하면서 있다가 오려고 합니다 하셨어요. 3095님 주말이 뭔가요? 택배기사들은 주말에도 배달을 해야 합니다. 내일 비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걱정이네요. 저도 주말에 여행 가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데 힘내시라고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우한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예전에는 당뇨를 노인병이라고 불렀는데요. 최근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나 봐요. 그럼요. 젊은 나이에 당뇨를 진단받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네,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당뇨병 환자 수가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5천만 명인데 그러니까 10명에 1명 이상이 당뇨병이라는 거거든요. 특히 20대, 30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2022년 기준으로 20대 환자 수를 확인해 봤더니 42,600여 명. 이게 4년 전에 비해서 47%나 증가한 거예요. 30대는 약 13만 명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4년 전에 비교해서 25%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즉 20, 30대의 젊은 당뇨 환자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이 되면 이제 매년 시간이 지날수록 당뇨 환자 수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젊은 당뇨가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우선은 먹는 게 너무 많아요. 흔하고 싸고 많습니다. 또 최근에 이 식당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 번에 이렇게 이 쉬운 말로 뭐라 그래요? 한 번 서브해 주는 양, 제공량, 1회 제공량이 모든 음식이 많아졌어요. 피자, 뭐 햄버거 이런 것뿐 아니라 갈비탕, 뭐 비빔밥까지 다 양이 많아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동을 전혀 안 합니다. 특히 2030은 핸드폰, 이 스마트폰에 빠져서 운동량이 거의 제로예요, 제로. 두 번째는 e스포츠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e스포츠는 사실 움직이면서 하는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활동량이 줄고 그래서 신체 활동이 감소한 것도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슐린을 분비해내는 췌장의 크기가 서양인에 비해서 많이 작아요. 그래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그 공장이 용량이 조금 부족합니다. 근데 외국 사람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 인슐린 공장이 지금 힘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서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 그래서 당뇨병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선 탕후루나 마라탕 같이 이렇게 달고 자극적인 음식이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네.
맛있는 음식은 달고 짜야 한다면서 단짠이라는 말도 흔히들 네. 쓰는데요. 이것도 당뇨와 관련이 있겠죠? 있죠. 예. 이렇게 단짠 음식을 먹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단 음식은 내가 얼만큼 먹는지를 감당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입에서 땡깁니다. 다른 뭐 신맛이라든지 다른 맛들은 어느 정도 들어가면 물리게 돼 있는데 단맛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단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이 단맛을 내기 위해 들어간 단당류들은 급격하게 혈당을 올립니다. 먹자마자 바로 혈당이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 이걸 이용하거나 소모시키기 위해서 인슐린 분비가 계속돼야 되는데 인슐린 만들어내는 공장은 지금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을 제대로 못 만들어내거나 또는 이상한 인슐린을 만들어내요. 이상한 인슐린이요? 제대로 안 된 인슐린. 덜 만들어진 인슐린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것이 혈당을 다 쓰지 못하고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니까 당뇨병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당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소변으로 막 나가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짠 음식 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 코너에서는 혈당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젊은 당뇨가 걱정되거나 또 당뇨병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젊은 당뇨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상태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요. 네. 정말 이 사람들이 당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봤어요.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2030 세대 10명 중에 6명은 내 혈당을 모른다. 나는 현재 내 혈당 수치에 대해서 한 번도 확인해 본 적도 없고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거예요. 60%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 자고 운동 안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분들은 당뇨병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알면 그래도 대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분들은 그 대신 당뇨병이 심각한 병이다. 이렇게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근데 심각한 병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나는 뭐 관심 없다. 나는 아직 젊기도 하고 내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는 아마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아마 적어도 혈당을 측정하게 한다든지 당화혈색소를 한 번쯤 확인해 볼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요. 당화혈색소가 뭐예요, 교수님? 당화혈색소. 혈당은 지금 요 순간에 피 속에 들어있는 당분의 양을 측정하는 거고요. 네. 당화혈색소는 혈색소라는 거에 당이 붙게 돼요. 근데 이게 보통 한 3개월 정도치의 당이 계속 붙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있는지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3개월 정도 혈당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수치예요. 그래서 이걸 측정을 하면 지금 현재 당을 측정하는 것보다 훨씬 자세하게 내 혈당을 알게 되는 거예요. 3개월 동안에 평균 혈당 조절치를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수치겠죠? 그렇네요. 그렇다면 젊은 당뇨가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자, 당뇨병이 예전에는 5, 60대에 대해서 생겨요. 그러면 이제 평균 수명이 7, 80이라고 하면 당뇨병을 앓는 기간이 한 20년, 길으면 30년. 그래서 합병증 생기는 게 보통 30년 정도 걸리니까 거의 돌아가시기 전에 합병증이 잠깐 오게 됩니다. 그런데 20, 30대에 당뇨병이 생기면 수명하고 비교를 하면 60년, 70년을 당뇨병을 앓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합병증이 30년쯤 돼서 왔다 그러면 합병증으로 인한 그 나머지 합병증을 가지고 3, 40년을 살게 되거든요. 네. 합병증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느냐. 30년 정도 지나면 망막증이 와서 눈에 실명이 올 수 있어요. 눈이 당뇨 때문에 실명을 하면 회복 방법이 아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보이는 상태로 살아야 되고 두 번째로 말초혈관 질환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초혈관에 혈액이 잘 가지 않고 산소와 영양분이 가지 않으면 상처가 나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당뇨 발 같은 것들이 발에 조그만 상처가 났는데 이게 회복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계속 더 심해지니까 나중에는 곪게 되고 썩게 돼서 발을 잘라야 하는 절단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30년 정도 지나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콩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신장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이 혈액 속에 있는 아주 찌꺼기들을 다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 계속 독소가 남게 되고 그 독소 때문에 붓고 염증이 생기고 막 엄청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신장 투석이라는 걸 하게 되고 이 투석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3번 병원을 가야 돼요. 가서 몇 시간 동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콩팥이 망가지면 이런 아주 불편한 일이 생기고 마지막에는 콩팥을 가족이나 누구한테 하나 달라고 그래서 교환을 하는 쉬운 말로 신장 이식술까지 하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합병증이 30년 후부터 생기니까 20, 30대에 지금 당뇨병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괴로움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주 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아우, 식단 조절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렇죠. 듣다 보니까 정말 무서워지는데요. 내가 당뇨인지 아닌지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가장 쉬운 방법은 내 지금 현 상태가 어떤지를 보는 건데 그 중에 1번이 원인도 없이 갑자기 살이 빠진다. 내가 조금 뚱뚱한 것 같아서 살을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노력을 했어. 아주 조금. 근데 체중이 막 쭉쭉 빠진다. 네. 이건 혈당이 다 나가버려서 살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뇨병이 왔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글쎄 내가 그렇게 뭐 요새 많이 운동을 하거나 심하게 뭘 하는 건 아닌데 자꾸 입이 마른다. 입이 말라서 자꾸 물을 먹게 되고 말하기도 어려워질 정도로 입이 마르다. 이런 느낌이 오면 당뇨병이에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거나 체중이 갑자기 많이 빠지거나 또 무지하게 먹어요. 막 굉장히 많은 양을 먹는데 그런데도 살이 계속 빠진다. 이게 이제 당뇨병 초기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빨리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잔소리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당뇨를 예방 혹은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당뇨병 예방하려면 체중 조절이 가장 첫 번째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적게 먹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해라. 늘 말하는 거죠. 의사 선생님뿐 아니라 뭐 당뇨병을 한번 시작되신 분들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탄수화물은 한 50%, 단백질은 30%, 지방이 20% 정도 들어간 우리나라 음식, 한식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는 식사예요. 이걸 유지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 딱 하나 하지 말아라 하려면 야식 금지입니다. 네. 요즘 야식 너무 많이 드시죠? 야식 금지입니다. 어제도 먹었는데요. 그리고 단맛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시면 어때요? 우선은 제로 음료 많이들 아시죠? 네. 뭐 콜라, 사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에 제로가 붙어서 여기 설탕이 안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 실제적으로 혈당이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단맛을 나는 좀 느끼고 싶은데 이거 당뇨 때문에 정말 어렵다 그러는 분들은 채소나 과일의 단맛과 신맛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설탕 대신에 양파를 이용해서 단맛을 낼 수 있어요. 양파가 굉장히 달거든요. 네. 잘 익히면. 그래서 양파를 잘 다져서 잘 익혀 놓으면 설탕 대신 쓸 수 있고요. 또 신맛이 이용이 되면 단맛을 조금 더 잘 느낄 수 있어요. 조금 달아도 신맛이 가미되면 훨씬 더 달다 이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음식 하실 때 신맛을 조금 이용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운동도 좀 조심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운동 조심하셔야죠. 왜냐하면 너무 심하게 운동하셔서 혈당이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당뇨병이 있는 분들, 약을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식사를 하고 한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운동을 시작하셔야 돼요. 식전에 하셨다가 저혈당이 빠지면 그 운동하는 곳에서 쓰러지실 수 있어요. 가끔 어떤 분이 쓰러졌는데 이분 당뇨 때문이다라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설탕물을 먹여서 이제 의식을 회복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가끔 신문이나 잡지에 나오는데 네. 이 당뇨 환자들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일형 당뇨 환자분들이 있어요. 일형 당뇨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그 췌장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다 부셔져서 인슐린을 못 만들어내는 병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매일 주사로 맞아야 돼요. 근데 이분들은 인슐린을 어릴 때부터 이제 훈련을 받기 때문에 인슐린 주사를 하는 방법을 잘 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잘못해서 과한 용량을 주사를 하게 되면 자다가 저혈당에 빠져가지고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인슐린 주사를 하고 운동을 하다가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쓰러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식후 한 30분 정도의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요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젊은 당뇨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혈당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한진 교수님의 처방 받아보겠습니다. 카펜터스의 스윗 스윗 스마일.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8210님 임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라 임신성 당뇨가 걱정이 되는데요. 일반 성인 당뇨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셨어요. 네, 차이가 있죠. 임신해서 생기는 당뇨병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당뇨랑 좀 다르죠. 보통 임신 20주 이후에 이제 당뇨병이 발견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대개는 이제 아무 이유 없이 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특징을 찾아봤더니 임신 전에 체중이 좀 많이 나가더라. 이런 분들은 임신하고 나서 당뇨병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 네. 또 아무 이유도 없이 사산, 조산, 유산 이런 것들을 좀 더 나름 많이 했다. 이런 분들은 위험성이 더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험이 아니라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나이가 들어서 40대 넘어서 임신을 하시는 경우에도 임신성 당뇨 위험성이 조금 더 높아요. 이분들은 아이를 낳고 나면 당뇨병이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면 괜찮아지니까 난 이제 괜찮아졌어. 그런데 사실 이분들은 그 후에 당뇨병이 될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조금 더 높아요.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 둘째를 가지면 또다시 임신성 당뇨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체중 관리랑 조금 더 식단 관리를 더 신경 써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1373님 하루 2만 보 이상 향토길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뇨에 도움이 될까요? 하셨어요. 도움만 되겠어요. 이분은 선수시네요. 하루 2만 보를 걸으시는데 당뇨병이 어떻게 감히 범접을 하겠습니까? 절대 네. 안 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1056님 저는 소식을 하는데요. 탄수화물 위주로 먹습니다. 라면, 떡볶이 등 분식을 좋아하는데요. 그래도 소식하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하셨네요. 네,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식사를 이렇게 탄수화물 위주로만 드시면 도움이 안 됩니다. 반드시 단백질, 지방이 필요해요. 우리 몸에는 영양소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들이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탄수화물만 드시게 되면 근육도 못 만들고 뇌 속에 신경세포도 못 만들고 이러면은 사실은 내가 별로 기능을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잘 조합된 음식을 드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네,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레는 오후 햇살과 함께 들으면 좋을 음악들 소개해드립니다. 김윤아의 멜로우팝, 김윤아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노래들 함께 들어볼까요? 오늘은 제가 조금 힘을 줘서 타이틀을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음악평론가로 일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그 레전드라는 말을 쓰는 게 좀 조심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네. 왜냐면 너무 많은 아티스트에게 레전드를 좀 남발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레전드라는 그 전설이라는 게 사람에 따라서 또 누구는 맞다, 누구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그쵸. 수도 있잖아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오늘은 좀 호불호나 예스노가 갈리지 않을 법한 이 가요계 레전드들의 멜로우팝 한번 모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국 대중음악계의 전설들의 멜로우팝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처음 만나볼 레전드는 누구예요?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첫 레전드니까 제가 가장 먼저 준비해본 아티스트는 바로
김현식 씨입니다. 네. 인정합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다 거부 못하시게 제가 첫 아티스트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김현식 씨는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아티스트예요. 심지어 지금 이제 사망한 지가 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뭐 노래방, 라디오 또 뭐 어떤 명사들의 리스트 같은 곳에서 늘 등장하는 게 이 김현식 씨인데요. 네. 제일 많이 기억하시는 건 아마 내 사랑 내 곁에 아닐까 싶어요. 네. 당시에 정말 좀 센세이션이었죠. 사후에 발매된 앨범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 차트에서 계속 1위를 기록하면서 뭔가 음악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역사나 뭐 서사나 이런 것까지도 좀 생각하게 만들었던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수 사망 이후인데도 음반이 뭐 100만 장 이상 그때만 팔렸을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센세이션이었고요. 또 그해 골든 디스크 그 음반 판매량으로 이제 상을 주로 주는 네. 음악 시상식에서도 대상을 받았었어요. 뭐 어떻게 봐도 여러모로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아티스트인데요. 그런데 내 사랑 내 곁에 이전에도 사실은 80년대 김현식 씨는 너무너무 훌륭한 아티스트로 한국 음악씬에서 많은 활동을 보여줬었어요. 특히 이제 80년대 때는 뭐 언더그라운드 가수 뭐 이렇게도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이제 언더그라운드에서 정말 실력자들을 모아서 같이 음악 재미있게 하는 걸로는 이 김현식 씨를 이길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참 많은 분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 김현식 씨랑 같이 했던 아티스트들이 그 백업 밴드 같이 음악을 만들기도 하고 연주도 했던 밴드들도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그 밴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름이었고요. 멤버들이 이후에 진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듀오로 활동하게 되는 김종진 씨, 전태관 씨 그리고 이외에도 장기호 씨, 박성식 씨, 빛과 소금이 나중에는 되죠. 이런 정말 젊고 반짝반짝한 아티스트들을 모아서 같이 음악을 만들기도 했던 인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그 사람 주위를 이렇게 위성이 도는 것 같은 그런 음악계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아티스트였습니다. 오늘 김현식 씨 노래를 소개해 주신다고 해서 저도 제일 먼저 떠올린 곡은 내 사랑 내 곁에였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오늘 들어볼 곡은 다른 곡인가 봐요. 맞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멜로해야 하기 때문에 김현식의 멜로우 팝 어떻게 골라볼까 너무 고민을 하다가요. 앞서 소개해드린 인물들 가운데 멜로우 팝에서 저희가 참 자주 소개했던 빛과 소금이 있었잖아요. 그 박성식 씨와 장교 씨가 같이 작업을 한 곡들도 김현식 씨 곡들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대와 단둘이서라고 하는 곡을 준비해봤어요. 제목부터 너무 로맨틱한데 빛과 소금의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기도 하죠. 장기호 씨의 곡이거든요. 그 특유의 약간 퓨전 재즈 같은 느낌에 김현식 씨의 아직은 그 좀 허스키해지지 않은 비교적 좀 맑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럼 김현식의 그대와 단둘이서 듣고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네, 김현식의 그대와 단둘이서 들어봤습니다. 네. 약간 노래가 쓸쓸하게 들리는 것도 같아요. 봄에 이별을 하신 게 아닐까요? 그런 기억이 있으시지 않으면 이 노래 듣다 보면 좀 봄에 지금 이제 파릇파릇하게 연두빛 새싹이 나와 있는 그 길을 사랑하는 사람과 걷고 싶어하는 좀 로맨틱한 세레나데 같은 느낌? 기본적으로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쓸쓸하게 들리셨다고 하는 건 정말 이별을 하신 분이거나 아니면 김현식 씨의 목소리에 어려있는 그 특유의 애수? 네, 그게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어쩔 수 없이. 다음에 만나볼 아티스트는요. 그야말로 레전드 그 자체입니다. 네. 가방 조용필 씨예요. 네,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분들만 제가 오늘 모셔와 봤는데요. 그렇네요. 이 조용필 씨는 전 정말 대단한 뮤지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워낙에 오랫동안 음악 활동을 하신 것도 있지만 그 이외에도 그가 만들거나 부른 곡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그 전통 가요에서 최근에 발표한 곡들은 거의 그 영국의 밴드인 콜드플레이 같은 팀이 생각날 정도로 완전히 모던록 사운드, 아주 세련된 영미권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어서 어떤 그 체력 그리고 창작력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모로 리스펙할 수밖에 없는 아티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무엇보다 노래를 잘하죠.
노래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다 가능한 감각도 거죠. 사실. 살아계신 것 맞아요. 같아요. 그렇죠. 강조용필의 이 많고 많은 명곡 가운데서 네. 오늘 들어볼 곡 어떤 곡이에요? 맞아요. 사실 뭐 정규 앨범이 막 20장씩 되고 이런 아티스트다 보니까 고르기 어려웠죠. 너무 어렵죠.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일이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그 멜로우팝의 어떤 틀 안에서 가장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해 본 곡이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라는 곡이 있어요. 네. 사실 이 곡이 수록되어 있는 앨범이 그 조용필 씨 앨범 가운데에서는 막 엄청나게 두각을 뭐 보인 그런 앨범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조용필 씨가 80년대 초중반에 엄청난 전성기를 보내고 약간 휴식기를 갖고 싶다고 해서 한 1년 6개월 정도 쉬었다가 발표를 한 앨범이라 약간 좀 앞선 앨범들보다는 여유로운 느낌도 조금 있고 좀 쉬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지기도 한데 네. 그래도 조용필은 조용필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가 타이틀이었고 조용필의 이름대로 또 음악방송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앨범이 워낙 많고 뭐 좋은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주 언급이 안 돼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기도 하고 또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 멜로우팝 라인에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곡을 함께 만든 아티스트는 이호준 씨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거는 조용필 씨와 친구여를 같이 만든 걸로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 곡 외에도 사실 또 80년대 상당히 멋진 작업, 뭐 그 전까지도 한 아티스트다 보니까 나중에 또 멜로우팝에서 좀 흥미로운 테마로 소개해드리기 싶기도 한 좀 욕심이 네. 나는 아티스트이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용필의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듣고 이야기 나눠갈게요. 3254님, 조용필 가수의 그대 발길 참 오랜만에 듣네요. 옛날 생각이 별처럼 쏟아집니다. 보내주셨어요. 낭만적이네요. 네. 아니 조용필 씨 콘서트 직접 다녀오신 적 있다면서요? 맞아요. 저희 노래 들으면서 제가 또 자랑을 했는데 근데 제가 이런 거 자랑하면 정말 수십 년 동안 조용필 씨를 응원해온 팬들은 뭐 조용필 공연 처음 보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에게 있어서는 한 3번째 정도 봤던 거고 네. 주경기장에서 하신 거는 처음 보는 거였어요. 작년에 다녀온 게. 근데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주경기장에 서는 아티스트면 이 정도의 박력은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너무 느꼈고 특히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공연 첫 곡이 미지의 세계를 부르는 그 네. 파트였는데 시작하자마자 미지의 세계가 연주되는 한 5분 동안 불꽃놀이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 불꽃축제 왔는 줄 알았는데 지금 티켓값이 첫 곡으로 다 빠졌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정말 파워풀한 그 느낌 아직까지도 생생하고요. 지금 이제 그 주경기장 공사도 좀 들어가고 해서 아마 좀 당분간은 조용필 씨의 주경기장 공연을 보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주경기장 하면 조용필 하는 그 이 역사적인 움직임을 이 주경기장의 재건과 함께 네.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네. 오늘 김현식 이어서 조용필 네. 라인업이 너무 화려한데요. 네네. 와, 대미를 장식한 마지막 아티스트는 누구예요? 네, 이 다음 아티스트도 사실 아름다운 명곡이 너무너무 많은 아티스트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시는 건 이제 어떤 한국 포크의 대명사, 네. 포크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카피도 해보고 노래도 불러봤을 그런 아티스트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김광석 씨를 준비해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김광석 씨도 김현식 씨처럼 굉장히 좀 진지하기도 하고 뭐 삶의 철학이 있기도 하고 깊은 감성을 이끌어내는 음악을 많이 들려주다 보니까 멜로하다거나 좀 가벼운 음악과는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하시기도 할 텐데 오늘 준비한 이 곡 제가 생각하는 김광석의 최고의 멜로팝이다. 최고의 멜로우팝이에요? 최고의 곡까지는 아니고 이제 최고의 멜로팝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바로 바람이 불어오는 곳입니다. 네. 이 노래 뭐 이 제목만 들어도 그 바람이 불어오는 곳 하는 인트로가 바로 떠오르실 텐데요. 네. 그 정도로 너무 뭐 소풍 가는 기분으로 이 봄에 잘 어울리는 멜로팝 아닐까 싶어서 준비해봤어요. 네. 네.
지금 김선호님이요. 네. 나른한 오후 시간 음악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좋죠. 네, 그 곡은 저희가 마지막 끝곡으로 네네.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김윤아의 멜로우팝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윤아 음악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끝곡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 몇 개 해드릴게요. 3881님, 60대 여성인데요. 일요일 세종시 복사꽃 마라톤 대회 10km에 도전합니다. 완주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2069님께서 주말에 비 맞고 노지에 대파 심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비닐하우스에는 상추를 심을 거고요. 이 농부들은 주말이고 연휴고 뭐가 없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율 1위 하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3881님. 세상의 모든 정보 통해서 좋은 정보들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작진들을 비롯한 애청자분들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9698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님. 싱그러운 4월의 햇살과 푸르름의 풍경들이 좋은 오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청취하다 보니까 모든 정보를 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 같아서 열심히 청취와 참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유익한 뉴스와 좋은 정보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3761님. 저는 50대 후반입니다. 힐링 간단합니다. 모든 일을 즐겁게 하면 됩니다. 저는 집 청소도 할 거고요. 세차도 할 거고요. 그리고 시골에 가서 부모님 일손도 도울 예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1918님. 저는 주말에 아이들 학원비 벌어보려고 배달 알바 하려고 합니다. 몸은 힘들지만요.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서 홍삼 세트와 모바일 커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